노후에 어려워지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산이 적은데 코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뻥튀기 해볼까? 그게 이제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노후 준비는 모든 타이밍에 있어서 늦은 때가 없습니다. 50대라고 하더라도 차근차근 다시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쌓아가야 되느냐?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김경록입니다. 저는 현재 미래셋 고문으로 있고요. 그 이전에 은퇴연구소장을 지냈습니다. 총자산하고 순자산하고는 이제 당연히 다른데요. 50대 순자산 하면은 이제 부채를 제외하고 대략 여러분들 평균 한 5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억 원에서 사실은 거의 뭐 80% 이상이 주택자산입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월세 보증금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해서요. 금융자산 비중이 좀 부족하다, 낮다 이런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잘 아시겠지만은 부동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50대 이제 순자산에서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게요. 사실은 국민연금을 여러분들이 넣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이제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인데 지금 20년 이상 이제 납입한 사람들의 평균 금액이 한 104만 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이라고 간주한다면은 국민연금의 여러분들의 자산을 계산해 본다면은 대략 한 3억 원 정도는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대의 순자산이 5억 원 정도라고 한다면은 60대 들어가면 이제 국민연금을 받게 될 텐데요. 60세까지 계속 국민연금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은 순자산이 대략 한 8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을 포함해서 5억이 50대 평균이다.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더하게 되면은 그 금액이 이제 훌쩍 조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이런 조사를 할 때 총자산이 적은데요. 일본의 후생연금을 더하면은 자산이 껑충 이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산이 적정한가, 괜찮은가 하는 부분의 문제인데요. 이제 국민연금과 주택자산 다 포함한 순자산 정도 되면은 이게 빡빡한 딱 수준 정도 됩니다. 나중에 이걸 주택연금으로 활용하고 국민연금으로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금융자산에서 금융소득을 만들고 하는 데서 빡빡한 수준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이게 50대 평균이기 때문에요. 이게 분포가 이제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순자산 기준으로 해서 대충 한 3분위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5분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15억 2천 정도 됩니다. 5배 정도 차이 나죠. 이 5배 정도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3분위에 있는 사람들의 순자산이 3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대가 평균으로는 5억 원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간 정도의 자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거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밑에 있는 평균 이하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빡빡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생활비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시골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 광역시에 사느냐, 서울시에 사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생활비가 다르고요. 개인마다 또 지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빡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주택자산을 활용하지 않는다면은 금융자산이 이제 전월세 보증금 이렇게 다 합쳐봐야 뭐 9천만 원 정도에서 1억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금융자산을 가지고 노후에 은퇴소득을 준비하기로는 상당히 이제 부족한 편이죠. 사실은 50대에 비해서 60대 자산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대에 가서 내가 그래도 금융자산이 1억 원이 유지되었다 하면은 그 1억 원으로 가지고 내가 국민연금 같은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평생토록 받는 것이죠. 물가에 연동되는 것. 이렇게 본다면은 한 30만에서 35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수명은 길어진 상황에서 좀 녹록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0대다 늦다고 치부하기에는 아주 중요한 국면입니다. 사실은 노후 준비는 모든 타이밍에 있어서 늦은 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65세 노후 준비를 한다. 내가 소득은 더 추가적인 게 없지만은 내 노후 준비로 나의 지출을 줄인다 하는 것도 60대 65세 시작하더라도 늦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나의 생활 지출 패턴이나 소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조정하는 것은 당연히 늦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50대에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50대에 들어가면은 금융자산이 현재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나의 총자산이 커져 있기 때문에요. 내가 이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향후에
이 자산의 증가 속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50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소득이 막 많아져요. 소득이 많아질 때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득이 많아졌으니까 지출을 늘려야지.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비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행도 다니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저도 뭐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이 소득이 많은 것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5년 정도 가면은 꺾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소득은 꺾이게 되고 나의 지출 습관은 그대로 가게 되고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득이 많아졌네. 이때 내가 저축을 늘려야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내 자산이 커졌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용할까 하는 것. 눈덩이가 커졌는데 반 바퀴 굴리는 것과 두 바퀴 굴리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첫 번째 50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0대 들어와서는 나의 소득이 높아지는데 이 부분을 내가 저축을 스텝업을 시키는 것이죠. 한 단계 올리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의사 결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0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재취업을 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50대 초반 중반부터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물론 여러분들이 직장에 전념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나머지 시간이나 생각의 방향을 자격증 공부를 준비를 할까, 어떤 쪽에 일을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어디 강의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뵈는데요. 50대 중반 조금 덜 됐습니다. 그분이 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산업안전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조금 일찍 명예퇴직을 해서 산업안전 자격증을 빨리 따서 이 길로 나서겠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은 정착되고 나니까 월 1,000만 원을 버는 선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기는 이제 준비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50대에는 늦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일의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50대 이후부터 큰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 저축액을 늘려가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정년퇴직 이후에 재취업을 준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50대 초반 중반 사이에 다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택자산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내가 공적연금을 충실하게 잘 가입했느냐, 이 두 부분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공적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받는다.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농담 삼아 더 이상 강의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150만 원을 받는다 하면은 부부가 다 받는다 300만 원. 이 정도 같으면은 사실은 서울 지역의 적정생활비 정도를 다 커버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플러스 알파인 것이죠. 그 다음에 주택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이것을 노후에 계속 여러분들이 월세를 안 주고 거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비용이 안 나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주택은 나중에 필요하면은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해서 3억 원 시가 기준이면은 70세부터 받으면은 월 90만 원을 받게 되고요. 6억 원 같으면은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그럼 월 180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래서 국민연금을 충실히 준비되어 있고 나의 주택이 있는가 하는 부분, 그 두 부분에 잘 갖춰져 있으면은 노후의 가장 기본적인 것 혹은 최저 생활에 해당되는 부분은 갖춰 놓으셨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체크하실 것이, 일반 근로자들이 사실은 따로 이렇게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월세 보전금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일반 근로자들이 이제 어디에 자기의 돈들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은 퇴직급여입니다. 요즘은 퇴직연금으로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도 하지 않고 차곡차곡 얼마나 이거 모아놓았는가 하는 그 부분, 이 세 가지를 이제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 후에 연금저축과 IRP도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60세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60세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월 100만 원의 소득을 만들려면, 그 말은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른 만큼 금액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실질 소득을 100만 원 유지시켜준다는 뜻인데요. 그 만들려면은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곱하기 300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3억 원이 있으면은 내가 국민연금과 같은 월 100만 원의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준비가 될 텐데요. 그리고 주택연금까지 가져왔는데 준비가 안 되신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직장에 있는 기간을 늘리는 방법뿐입니다. 안 그러면은 재취업을 해서 일하는 기간을 늘리든지, 이 방법을 써서 나의 저축액이나 소득액을 더 만들어야 될 겁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생활비보다 자기의 생활비를 이제 자기가 계산해 보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워낙 지출 패턴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은 도대체 어느 정도 쓰길래 뭐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시면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노후보장 패널 조사를 합니다. 2년마다 하는데요. 그 데이터를 보시면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대략은 서울 지역 부부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320만 원 이 정도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평균 하면은 대략 300만 원이 좀 될까 말까 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대략 280에서 300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지역은 그거보다 더 높고 지방의 지역은 그거보다 더 낮게 형성되어 있고요. 이게 적정 생활비고 부부 기준입니다. 최소 생활비를 계산하려면은 적정 생활비의 대략 70% 정도가 최소 생활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그거의 70%인 한 210만 원 이 정도 되게 되고요. 그러면은 나 혼자 살면은 어느 정도 생활비가 필요할까 하면은 계산된 적정 생활비에다가 60% 정도 곱하면은 그게 나 혼자 살 때 생활비 정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사람마다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것은 300을 딱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재를 나눌 때 필수재와 재량 소비재로 나눕니다. 필수재라는 것은 내가 먹는 것, 자는 것, 그 다음에 반드시 교통비 써야 될 것, 전기료 이런 것을 이제 필수비재이고요. 그 다음에 재량적으로 내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외식을 한다든지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재량 소비 지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결국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재량 소비 지출이에요. 필수는 우리가 반드시 써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재량 소비 지출에서 보통 해당되는 것들이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 내가 노후에 별로 차도 안 타는데 차 감가상각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보험료 다 들어가고 세금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차를 2대씩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사실은 한 대 줄이는 것도 꽤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비도 물가만큼 올라가는데요. 다운시프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어를 4단, 3단, 2단, 1단으로 내리는 것을 다운시프트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의 노후의 지출 금액을 매년 보통 4% 정도 지출 금액이 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지출 금액의 상승률을 3%, 2%만 통제하셔도요. 10년, 20년 지나면은 여러분들의 지출 금액이 훨씬 작아집니다. 그게 뭔 뜻이냐면은 지출 습관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불효불급한 것을 줄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외식을 나가던 것을 줄이고 자동차 2대 있던 것을 한 대로 줄이고 더 필요가 없으면 그냥 없애버리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재량 소비 지출을 줄이는 것 그 방법뿐이지 않은가 그렇게 싶고요. 또 하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이제 주택 관련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15억짜리 주택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5억 원의 주택에 살고 있고 하면은 주택의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겁니다. 내 주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 뿐이죠. 사실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꽤 높은 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셈입니다. 여러분들이 15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집을 팔고 5억짜리 집으로 옮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억 원이라는 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10억 원을 여러분들이 자산을 운용을 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월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월 300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득인 것입니다. 꽤 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택의 기회비용을 많이 쏟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가끔씩 질문하는 분들이 꼭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집값 한 15억짜리 집에 있는데 내가 한 5억짜리 집 근교로 이사를 하고 10억 원을 가지고 자산 운용을 하는 게 어떨까요? 물어보는 것이죠. 이게 다운시프트입니다. 내가 그걸 기회비용으로 따지지 않고 훨씬 기회비용이 큰 곳에서 비용이 적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기타 나의 여유 생활을 위해서 쓰는 비용들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비용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아마 제일 큰 부분은 주택에 관련된 거 하고요. 내가 거주 비용이죠. 자산이 적은데 이걸 코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 뻥튀기 해볼까? 그게 이제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 사람들의 이런 행동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포카를 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100만 원이란 판돈을 들고 갔는데 90만 원은 잃어버렸어요. 10만 원 남았습니다. 이 10만 원 남았을 때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냐면은 에라 모르겠다 한 판 베팅을 크게 해서 내가 한번 벌어보고 안 되면 말지 하다가 결국 대부분 다 잃고 끝나요. 포커는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삶은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그렇게 베팅을 했다가 다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50대라고 하더라도 차근차근 다시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쌓아가야 되느냐? 내가 일하는 기간을 늘려야 되고요. 일하는 기간을 늘리려면은 내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을 통해서 정년 퇴직 이후에도 한 5년 정도, 65세 정도까지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지금 나의 소득에서 저축액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내가 많지 않은 금융자산을 몇 배를 올리기 위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테이라고 그러죠. 고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 자산마저 날릴 위험이 아주 큽니다. 50대에는 적극적으로 운용하기는 조금 위험합니다. 30대의 사람들은 저는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운용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30대 젊은이들에는 저는 그냥 주식 다 가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50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정년이 60으로 되어 있지만 55세 퇴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의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죠. 재취업은 해요. 재취업은 하는데 소득이 한 40% 떨어지게 되고 그것마저도 근로조건이 불확실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퇴직급여에 있는 부분을 주식의 비중을 아주 높였다가 주식의 가격이 한 20% 30%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노후 삶이 전체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50대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자산관리의 정석이기도 한데요. 이 방법이 맞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안전한 자산의 비중을 적정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절반 정도 채권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요. 주식은 뭐 한 40% 50% 많으면은 이 정도로 해서 자산 관리를 해야 되죠. 제가 이제 금융시장에 평생 몸담아 오면서 해봤는데요. 정말 주식 가격이라든지 금융시장의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많이 틀립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일반인들은 분위기에 휩싸이기 쉬워요. 막 주가가 올라가면은 야 이거 끝없이 올라가겠다 해서 여기 덜커덕 돈을 넣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막 급락하면은 이러다 내 망하겠다 싶어서 손해본 채로 덜커덕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노자금이 뚝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석의 길로 내가 저축액을 늘리고 내가 일하는 기간을 늘려가는 것, 그걸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괴테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친구가 없는 천국보다 불행한 곳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경제적 이유 이외에 이제 비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종의 관계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친구뿐만 아니라 중요한 관계망이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간의 어떤 관계를 사실은 새로 설정되는 것이거든요. 주로 지금 5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남자가 이제 밖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같이 이제 가정에 처음으로 같이 지내게 되는데요. 그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충돌과 마찰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친구라든지 그 외에 다른 관계망을 좀 풍성하게 가져가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꼭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의미와 역할을 찾으려고 일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묘하게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자기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뭔가 사회에서 내가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뭔가를 삶으로써 내가 삶에서 의미를 찾는다. 그게 자기의 의미와 역할이었습니다. 떠나가 버리니까 자기의 의미와 역할이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공허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직장에서 자기가 의미와 역할이 다 있었죠. 그런데 돌아오게 되면은 의미와 역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사회 봉사를 통해서든 안 그러면은 소득이 많지 않지만은 어떤 일자리를 통해서든 내가 의미와 역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Thank you.